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를 강의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의 백일성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자리에 관해서 설명을 했죠. 우리 12주차 강의에서는 여러분 산업혁명의 장단점에 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산업혁명이 가지고 온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의 지표면 온도를 상승시킨 것이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소비를 더 많이 다양하게 하였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지구상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구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기후정의라든지 하나뿐인 지구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다큐 프로그램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개최되는 녹색 정상 회의 같은 것도 바로 이 지구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한 세계 정상들의 회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혁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를 발달시킨 아주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혁명이다 하는 말씀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 마지막 강의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을 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기는 대단히 힘들겠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일은 개인의 생계의 원천이고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일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의의 철학, 장자나 중국의 이런 노자 같은 이런 분들, 노장 사상에서 얘기하는 무의의 철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개인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그런 면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는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업은, 그죠? 일자리, 고용,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노동력을 노동력을 구매해서 일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기업과 일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서는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를 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이라면 도로, 항만, 전철, 보건, 위생, 국방, 경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국가가 하는 거죠. 개인이 하기 힘든 일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시간 살펴본 임금이라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88년 1월부터 최저임금법을 시행해서 지금 2021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죠. 1인 이상 사람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고,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징역형과 벌금을 같이 또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 이제 막바지에 말씀드렸던 노동자들의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국가들마다 생산성이 다르고 또 이 임금의 인상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해 준 폭보다 더 많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최소한 같아야만 어떻습니까? 경영자에게는 현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인상률은 대단히 높아지는데 생산성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경영자 측에게만 지나치게 손해를 강요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그런 것들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북한의 2015년에 폐쇄된 북한의 개성공단의 임금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의 노동 생산성 지수를 보면 2015년을 100이라 할 때 2019년은 116.3 정도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이 16% 인상되었는데 2015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8,350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2,80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2,800원 같으면 어떻습니까? 50% 가까이 최저임금 인상되었는데 노동 생산성은 16%밖에 향상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경영자들이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약자의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자만을 지나치게 자본가다 해서 비난하면 이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측면을 좀 더 이제 우리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다수 그렇습니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죠. 그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입니다. 그죠? 이기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공부는 적게 하지만 성적은 잘 받고 싶고 이게 노력은 적게 들이고 효과는 많이 보려고 하는 경제성의 원칙처럼 그죠?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 하고 월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 사람들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행동,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국가들은 유럽에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같은 이런 나라들을 꼽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근로시간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70%의 수준이고 소득은 2배 정도 된다. 물론 물가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런 나라들은 노동 유연성 그러니까 해고라든지 직장의 이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노동 유연성이 확보된다. 우리나라는 한번 고용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고용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무기계약직처럼 이렇게 계속 고용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노동 유연성이 낮다고 표현하는데 노동 유연성이 높고 고용률이 대단히 높으며 노동 생산성이 높은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덴마크나 노르웨이, 그 다음에 독일, 네덜란드 같은 이런 나라들은 시간제 근로가 보편화되어 있다.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시간제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많고 그것을 전혀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걸 당연시하는 그런 나라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은 많고 적게 버는, 또 일은 적지만 많게 버는 이런 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융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는 그런 산업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숙박이나 음식점업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일은 많이 하지만 돈은 적게 버는 이런 나라다. 그 다음 노동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노르웨이에 비해서 한 반 정도도 안 되는, 노르웨이가 84.3달러인데 한국은 42.5달러 정도 된다. 그리고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한 36개국 중에서 노동 생산성이 우리나라가 30위로 가장 낮은 그룹에 포함되어 있고, 또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14%에 불과한 데 비해서 네덜란드는 37%에 달할 정도로 높다. 저도 몇 년 전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 덴마크, 그 다음 영국, 이런 나라들을 가보았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뭐 여러분 네덜란드는 물의 나라,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 있죠. 세계적인 그런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기업이 출연하면서 인도 동인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양 무역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대단히 크게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그런 시기였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런 나라들이 시간제 근로 비중이 대단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측면에서는 우리는 국가에서 이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퀄리티가 낮은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찾아서 그런 일자리를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자리를 뭐 많이 창출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직업 교육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곧 그 다음 강의에 설명할 독일 지멘스 같은 이런 회사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직업 교육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들을 이런 유럽의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받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항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더라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동화, 컴퓨터, 이런 자동화나 컴퓨터와 관련된 IT 능력들이 여러분 미래의 인적 역량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김문혜 공사가 OECD 대표 공사가 썼던 글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들 단순 노동 같은 경우는 컴퓨터와 로봇이 그 일들을
사람의 일을 대체할 것이다.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 그죠? 대체한다.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그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과거에는 계산대가 있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무인 기계, 바코드를 스캔하는 기계에 고객이 직접 거기에 스캔을 통해서 계산하고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 버스표나 열차표를 발권하는 시스템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레일에 기차를 탈 때도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차표를 다 살 수 있고 또 반환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 스마트폰 안에 차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기차 안에 있는 이 여객 전무나 이 승무원이 어떻습니까? 와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차표 검사도 하지 않아요. 저도 영주 캠퍼스에 갈 때 청량리에서 기차를 주로 타고 갑니다. 기차를 주로 타고 가면 전혀 그분들이 와서 표를 검사 안 할 뿐더러 제가 스마트폰으로 차표를 또 시간이 바뀌면 자동으로 반환하고 다시 구입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포인트도 자동으로 쌓이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그 역에 가서 차표를 구입하거나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화 디지털화 되면서 이런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업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진단이라든지 보험 중개업, 무인 자동차 같은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동차 운전 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자동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다. 그 택시 같은 것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프레이와 오스본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직업의 47%가 자동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 10개 중에 5개 정도 가까이 47% 그죠? 70% 이상이 앞으로 자동화 될 것이다. 그러면 자동화하기 어려운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동화하기 어려운 일들은 이 프레이와 오스본이 주장한 그 자동화하기 어려운 업무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인식과 조작, 인식은 지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손재주나 손가락의 재능이 필요한 이런 업무들, 이런 것들은 자동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창조적 지능, 독창성이 필요한 예술 같은 이런 분야들은 자동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감성지능이죠. 감성지능이 필요한 설득이나 돌봄, 협상이나 영업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 티칭, 이 학생들이나 이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업무들은 이 자동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특히 자동화에 대단히 위협을 받는 이런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 숙련이, 그러니까 이 기술을 배우는데 이 시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업종들입니다. 식재료를 준비하는 보조원 같은 경우, 조립 라인의 노동자, 벨트 컨베이어 앞에서 그 기계 그 부품들이 아니면 잘 조립되어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걸 감시하는 이런 일들. 그 다음 청소부 같은 이런 직종들은 바로
로봇이나 이런 이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동화로 실직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들 중에는 가공업 종사자, 가공업, 고기를 선다든지, 이렇게, 그죠? 닭을 통조림에 만드는, 이런 닭을 가공하는 가공업 종사자들. 그 다음 숙련된 농업 종사자. 이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보시면 농업도 완전히 많은 부분이 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파프리카 같은 것들을 덴마크에서 파프리카들 많이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프리카 농장을 갔었는데 유리 온실 같은 이런 그러니까 파프리카 농장이긴 한데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정도로 이게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요. 파프리카가 열리면 그걸 수확하고, 그죠? 그래서 물론 기계가 완전히 파프리카를 이렇게 채취하거나 하지는 않고 사람이 그 기계를 타고 다니면서 쭉 채취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완전 100%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이제 사람이 하는 노동은 한 30%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정도로 자동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금속 및 기계 관련 종사자들, 이런 분야에서는 제조업에서는 대단히 자동화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동화하기 어려운 직무들로서는 높은 교육 수준이나 훈련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스킬이나 사회화 과정이 필요한 이런 직종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타인을 돌보는 그런 직업 같은 이런 경우에는 자동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군으로서는 전문적 교육 훈련, 고등교육, 교수, 그 다음 관리라는 것은 매니지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건강 전문직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wan 자동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약사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특수한 영역을 제어해 놓고는 이 자동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직장에서 일자리를 잡는 그런 시기, 여러분들 빠른 학생들은 5년 이내에, 또 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학생들은 7, 8년 이내에 이 사회에 나갈 터인데, 노동시장은 양극화될 것이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자동화의 위험이 높아서 아주 임금이 낮은 그런 직종과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고소득 수익군 같은 이런 양극화로 양분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층 아직 스킬, 숙련이 낮은 사람들이 진입하는 직종들은 자동화에 대단히 위험한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서 좀 여러분 우울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훨씬 더 이게 뭡니까? 이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나 자동화되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또 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사례, 그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멘스 사례처럼 이 자동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일자리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이 훨씬 늘어나서 또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 요즘 여러분 은행이 과거엔 대단히 좋은 직장 아니었습니까? 그죠? 대단히 좋은 직장이었는데 이제는 은행도 ATM, 온라인, 여러분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요새 은행 앱을 해서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다 송금,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결제 이런 업무를 다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온라인 금융과 관련된 이런 인력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군의 노동자들은 주당 8시간보다 훨씬 이제 적게 일하면서 임금 수준도 낮아진다. 자동화 위험이 10% 정대하면, 10% 정대하면 시간당 임금은 4.3% 줄어든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 직업 훈련이 훨씬 더 필요해진다. 자,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뭐 공고를 졸업하거나 상고를 졸업하면 한번 배운 학교에서 배운 그런 기초 기능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트레이닝 받아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었죠.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뭐 50대 후반이나 50, 뭐 58세, 55세 이렇게 해서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시대 지났고 여러분이 직장을 잡을 그런 시대에는 핵심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해서 먹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한 5번 정도는 직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컴퓨터와 관련해서 보면 컴퓨터의 기능 수준과 인간의 역량을 보면 컴퓨터가 이제 공장 자동화, 사무 자동화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컴퓨터는 크게 보면 3가지 정도의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글로 된 문서를 영어로 바꿔줄 수 있고 일본어로도 바꿔줄 수 있고 스페인어로도 바꿔줄 수 있다. 여러분 컴퓨터에 번역 프로그램들이 있죠. 영어로 된 문장을 한글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이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그 다음 2번째는 수리력입니다. 수리력. 컴퓨터는 인간이 단순하게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아주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그 계산을 컴퓨터가 빠른 시간에 쉽게 해낸다. 그게 수리력이다. 그죠? 그 다음 컴퓨터는 여러 가지의 논리에 따라서 이걸 알고리즘이라 하죠. 논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16년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에서 컴퓨터가 하는 문해력, 수리력, 문제 해결력하고 사람의 능력을 비교해 볼 때 노동자들의 32% 정도가 컴퓨터보다 못한 능력을 갖고 있다. 물론 컴퓨터가 힘을 쓰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2016년. 그런데 자, 2026년이 되면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뭐 2016년 인간이나 2020년 인간이나 2030년 인간이나 두뇌가 하루아침에 뭐 IQ가
120인 사람이 180이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계산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약간씩 이렇게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인간은 컴퓨터에 비해서 이 발달하는 그런 향상되는 지능이나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정도가 그렇게 급격하거나 높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26년이 되면 한국의 노동자들의 64%가 컴퓨터보다도 문해력, 수리력,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컴퓨터가 우리의 삶이나 일자리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자, 이어서 그러면 여러분 자본주의 이 경제 체제를 이렇게 그 발전시킨 그 원동력 중에 하나는 산업혁명인데 그 산업혁명은 결국 기술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술의 발전이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여러분들 그 일자리하고 그 공장 뭐 팩토리를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기술 발전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죠? 이걸 좀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기술 발전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독립변수다. 기술이 발전하면 사회 변화한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손편지를 많이 안 쓰죠. 안 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술이 발전하면 또 이것은 두 번째는 기술의 발전은 이 효과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미친다. 그죠? 자, 전기가 발명됨으로써 야간 작업이 가능해지고 비행기가 발명되면서 이 그죠? 지구촌이라는 것이 가능해져서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도쿄에 가서 점심을 먹고 베이징에 가서 저녁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죠? 그런 시대가 됐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술은 하나의 기술이 발전하면 딴 기술이 연이어서 발전하는 기술의 자기 강화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철 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과 관련된 무기 기술도 발달된다. 그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의 발전은 급격히 일어났습니다. 급격히 일어났는데 기술의 발전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술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팩토리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강은 여기까지 13주차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